최근에는 또 은행들이 예적금의 곡간이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9개 은행에서 인출된 예적금이 74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상반기만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원화는 완전히 그냥 나락가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또 달러 사놓자,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걸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1,500원이라는 걸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영업자 대출도 이제 1,000조를 넘어섰거든요.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 고령층의 자영업자들의 대출, 다중채무, 이런 것들이 막 얽혀 있고, 최근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는 걸 알면서도 막 경고를 하고, 엄밀히 말하면 시장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주 뵙기 때문에 너무 친숙한데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긴급 여신 지원 체계를 구축했는데 가장 경계하고 있는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긴급 여신 지원 체계라는 걸 발표했는데, 사실 이게 여러 뉴스에 좀 파묻혀서 크게 부각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조금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는 또 이러다가 정말 IMF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마침 이럴 때 긴급 여신 지원 체계 2026년 1월 2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발표했는데, 내용이 뭐냐? 긴급 여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금융기관이 돈을 받는 걸 수신이라고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걸 여신이라고 하거든요. 한국은행도 어쨌든 은행이니까 기타 금융기관들에게 긴급하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여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확대 가능성. 유동성 리스크라는 건 이런 겁니다. 금융기관도 본인들의 돈을 가지고 사실 장사를 하는 건 아니고, 예적금을 맡긴 분들, 일반 고객분들의 돈을 받아서 또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 소위 말하는 돈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뱅크런처럼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유동성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은행에 가서 돈 찾으려면 막 줄을 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냥 요거 하나로 그냥 돈을 다 인출해 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혹시 이런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때를 대비해서 한국은행이 이런 유동성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에다가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을 낸 거예요. 듣다 보면 당연히 보험용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때마침 최근에 우리나라의 금융 불안이 굉장히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 이거 진짜 IMF 오는 거야? 정말 무슨 큰일 나는 거야?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야? 이런 어떤 오해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이게 왜 나온 거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해도 신용경색, 다시 말해서 신용이 굉장히 경색된다는 건 서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이 원활하지 않았던 때에, 이때도 뱅크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죠.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열흘 만에 예금의 90% 이상이 인출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이제 디지털 금융이 가속화된 시점에서는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은행들이 예적금의 곡간이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시중은행 9개 은행에서 인출된 예적금이 74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상반기만 그래요. 상반기만. 왜 그러느냐? 그 돈을 빼서 어디를 갔느냐? 다 투자하러 갔거든요. 그 74조라고 하는 돈이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돈이 나와서 이걸 외환시장에서 달러로 바꿔서 해외 투자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유동성의 위험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러니까 은행들이 돈이 부족하니까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죠. 채권을 발행하니까 자꾸 채권 시장의 금리는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는 생각은 되는데, 마침 이렇게 금융 불안이 가중될 때 한국은행이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 지금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IMF 또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IMF는 우리가 겪었던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 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머릿속에 남아 계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기업들이 무너지고 직장을 잃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우리가 겪었던 위험이 바로 달러 유동성 위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야. 어떤 현금? 달러 구하기가 어려워서 1,000원 주던 걸 1,500원, 1,500원 주던 걸 2,000원까지 줘가면서 달러를 구했던 거죠. 이 달러 유동성 위기는 당시에 우리나라가 97년도 당시에 외환 보유고가 한 5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4,28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하고는 좀 체력이 다르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물론 우리나라가 뭐 수출 주도의 경제였지만 지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7천억 불 이상의 어떻게 보면 달러가 수출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 달러를 우리가 벌어들이는 체력 자체가 그때하고는 뭐 급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IMF가 오진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IMF가 그렇게 급격하게는 안 오지만 최근에 이제 여러분도 그 여러 영상이나 유튜브나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이 1,500원이라고 하는 기준선을 놓고 굉장히 공방이 많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1,500원이 넘으면 일단 심리적인 지지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포자기를 합니다. 1,500원이 넘어가면 아 이제 끝났다. 그러면 달러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달러를 사려고 시장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나는 달러 필요 없는데 하다가 1,500원 뉴스가 딱 나오면 야 이제는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좀 달러를 사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심리적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97년도 같은 상황의 IMF는 안 오겠지만 만약에 1,500원이 뚫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그 수출업체 말고 수입업체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입업체는 뭐예요? 외국에서 물건을 사와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가공을 하더라도 파는 분들이 수입업자인데, 수입업자들 요즘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 올라가니까 수입해오던 물건들이 굉장히 비싸지죠. 물론 가격을 올리면 되지만 사실 가격을 올린다는 건 상당히 쉽지 않고 수입업자들의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그런 분들은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자꾸 원달러 환율이 불안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달러를 더 갖고 싶겠습니까? 덜 갖고 싶? 당연히 더 갖고 싶겠죠. 야, 미리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까지 자, 달러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달러 시장에 들어오고 수입업자도 야, 미리 좀 달러 좀 더 올라간대. 좀 사놓자.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은 원화는 완전히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또 달러 사놓자.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걸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1,500원이라는 걸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달러를 벌어들이는 체력 자체가 급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급격한 위험은 없겠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최근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는 걸 알면서도 막 경고를 하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투자 좀 자제하라고, 이런 얘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시장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당장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불안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어디서 나온다고 보시나요? 이런 불안감이 해소가 되려면 일단 1,400원대 초반 이하로 확실하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달러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 총재께서 정확하게 지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최근에 이 고환율 문제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지목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덩치의 이 기금이 사실 해외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를 날린 그 주요 내용이 뭐냐. 올해 신년사에서 1,400원대의 환율일 때와 1,400원 중후반일 때의 투자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1,400원대 투자하는 거는 좀 그렇다 치고 1,450원, 60원 이렇게 가는데 이걸 굳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할 이유가 있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신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얼마 전에 집 나간 달러를 좀 집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해외에 투자되고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RIA라고 하는 계좌를 얘기했죠. RIA 계좌라는 게 리쇼어링인데, 리쇼어링이라는 게 이제 집 나간 달러라는 게 해외에 22년, 23년, 24년, 25년에 이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이 꽤 났거든요. 이 수익에 대해서 어쨌든 양도소득세 22%를 물어야 되는데, 올해 돌아오면은 양도소득세를 100% 또는 80% 또는 50% 감면해 주겠다. 그 인당 5천만 원까지니까 5천만 원 수익이 난 사람은 지금 만약에 그 미국 주식을 팔고 들어오면은 22% 거의 5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지금 올해 돌아와서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로 바꿔서 이거를 국내 주식 1년간 보유하면 이걸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그 매력적인 그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사그러들지 않으면 나도 한번 그러면 요번에 미국 주식 팔고 좀 수익을 실현해서 국내 주식 한 1년 갖고 있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면세가 되는 이거 한번 혜택을 받아볼까? 라고 생각하다가 또 원달러 이렇게 오르면 그냥 안 되겠다. 그냥 미국에 계속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 효과가 지금 반감이 되고 있는 거고, 작년 말에 원달러 환율이 1,428원, 30원 여기까지 안정이 됐다가 좀 눈치 싸움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RIA 계좌를 통해서 조금 세금 좀 면제를 받아야지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이 싹 식어버린 지금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 고환율에 대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경고장이라는 게 그래요. 고환율의 가장 큰 책임이 어디 있냐라고 봤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국은행이 이창용 총재 취임 이래로 적절한 금리 인상을 놓쳐서 미국과의 금리 차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높아진 거다라고 얘기하다 보니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 뭐 보도나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댓글에 좀 악플들이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상황은 좀 다급하니까 어쨌든 빨리 안정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한국 경제에서 겉으로 드러난 지표보다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한국은행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이창용 총재가 신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국은행의 그 통화정책,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 통화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이 작년에는 금리 인하 기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우리나라도 속도는 느리지만 미국처럼 금리를 인하하는 인하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작년 11월 방향문에서 금리 인하 기조라는 말이 삭제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비둘기파적인 색채가 사라지고 이제 어쩌면 뭐 매파적인 색채가 나타난 건 아니지만 일단 금리 인하는 더 이상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뉘앙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동결과 그 다음에 이어서 어쩌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으로 살짝 바뀐 거거든요. 아주 미세하지만 뉘앙스가 좀 바뀌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 하도 이제 한국은행 욕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언론을 다 꼼꼼하게 보는 스타일이고요, 일일이 또 대응을 하시는 스타일인데 그동안에는 물가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경기를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고 했는데 이제는 원달러 환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를 좀 희생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쪽의 신호로 미세하게 바뀐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올해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고 성장과 물가, 금융 안정에 맞춰서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또 댓글에 그럼 그동안에는 데이터를 면밀히 보고 안 한 거냐 뭐 이런 또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그만큼 욕을 좀 많이 먹는 자리긴 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근데 앞으로는 조금 데이터를 더 신중하게 보면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의미가 바뀌었다라는 걸 보면은 이제는 뭔가 금리의 인상이 어쩌면 머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 말고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래 우리나라 금리 너무 낮아 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좀 빨리 올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 경제의 뇌관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2025년도 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5조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PF 대출이라는 것은 어떤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준 게 아니라 대부분 그냥 사업계획서나 분양계획서나 뭐 이런 종이 보고 그냥 어찌 보면 약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금리가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대출 잔액이 135조인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는 뭐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굉장히 안 좋아요. 미분양도 많고. 그러니까 이 뇌관이 지금 금리를 올렸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 2025년 2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대출이 총액이 1,069조 원입니다. 자영업자 대출도 이제 1,000조를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 자영업자 대출의 또 문제는 뭐냐면 속내를 들여다보면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 거기다가 고령층의 자영업자들의 대출, 거기에다가 다중채무 이런 것들이 막 얽혀 있고 이렇게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정책적인 금융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전혀 대출이 줄지 않는 이게 또 하나의 내관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금리 인상 카드가 나오게 되면 이게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026년도에 대출 조건이 변경되는 주담대 대출이 한 50조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출 조건이 변경된다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5년 전, 그러니까 2021년도에 새로 신규 나가게 된 주택담보대출이 한 50조 되는데, 이 당시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면은 코로나 시기거든요. 근데 금리가 그 당시에 0.5%였기 때문에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집값이 뭐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살겠다 생각을 해서 싼 이자를 빌려다가 대출을 받은 게 이 신규 대출로 2021년도에 50조가 신규로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혼합형 고정금리 5년짜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출 이자가 뭐 한 1.5에서 2%로 집을 산 거야. 부담이 없었겠죠. 근데 이제 이게 고정금리가 5년이면 21년도에 5년 더하면 26년이죠. 올해 이제 대출 조건이 바뀌고 이제 금리가 바뀐다. 그러면 이제 하루아침에 2%대 대출이었던 게 5%가 될 수도 있어요. 이자로 한 100만 원 내던 사람이 갑자기 200 몇만 원을 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그 대출 규모가 아까 얘기한 135조나 1069조에 비해선 적지만 50조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만 얘기해도 숨이 탁 막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면 그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인 거죠. 2026년에 ISA 외에 새롭게 주목해야 할 정부 지원 금융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뭐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RIA 계좌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집 나간 달러를 좀 돌아오게 하기 위한 리쇼링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 이 계좌는 사실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공을 해서 그래도 해외 주식에 투자돼서 나갔던 서학개미들이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 좀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로 바꿔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뭐 이런 일종의 약간 당근책이죠. 이런 거. 그다음에 국내 투자용 ISA 계좌를 지금 정부가 새롭게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게 우리가 ISA 계좌는 다 있잖아요. 그리고 ISA 계좌에서 주로 국내 상장 해외 ETF 이런 것들 많이 운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국내 주식은 어떻죠? 내가 만약에 주식에서 차익이 생기면 어차피 비과세죠. 어차피 비과세니까 ISA 계좌는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상장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데에 절세 통장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에 관련된 특화된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국내 투자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내 주식 투자 전용 ISA 계좌 혜택을 더 주는 그런 절세 계좌를 지금 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RIA 계좌, 최근에 다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RIA 계좌의 그 내용이 좀 무색해지긴 했는데, 요걸 좀 다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 주식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마냥 계속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래, 이쯤이면 수익을 실현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 이 RIA 계좌가 생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 투자 외환 한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은 해외 주식을 팔고 달러를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으로 갈아타야 돼요. 환승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승 연애가 아니라 환승 투자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올해 1년 동안 돌아올 해외 주식을 통한 달러가 좀 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좀 심리적으로 앞으로 돌아올 달러 많으니까 원달러 환율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베팅하지 마라, 이런 약간 그런 심리적인 어떤 지지선을 줄 수도 있죠. 대상이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해외 주식을 투자했던 분이어야 되고, 인당 매도 금액 기준으로 5천만 원 수익까지 비과세를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조금 다른 게 1분기에 돌아와야 100% 양도소득세 면제입니다. 1분기라 하면은 지금 이제 1월이죠. 1월, 2월, 3월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분기 4월, 5월, 6월에 돌아오시면은 80% 감면, 22% 내야 될 세금에 80% 감면. 그 다음에 하반기에 돌아오셔도 됩니다. 하반기에 돌아오시면 50% 면제를 해준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좀 수익을 실현하고 그죠? 동학개미가 돼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올해 이제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19세부터 34세까지가 대상이고요.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나이대를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면 되지 않을까. 가구 소득은 중위 소득 200% 이하까지 해당이 된다. 웬만한 분은 다 되는 겁니다. 자, 지원 혜택을 보면 일반형 같은 경우는 기여금이 6%.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축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또 매칭을 해가지고 기여금을 주거든요. 우대형 같은 경우는 12%인데 50만 원 이상을 납입을 했을 때 예상 금액이 일반형은 2,080만 원을 타고요. 3년 있다가. 그 다음에 우대형은 2,200만 원을 탑니다.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50만 원은 1년에 600만 원 들어가고 3년 넣으면 1,800이죠. 이거 일반 적금을 했다 그러면 1,850이나 1,870 타거든요. 근데 2,200을 준다는 거야. 야, 그럼 이거는 진짜 이게 왜 파워풀하냐? 청년 도약계좌는 5년 아닙니까? 물론 청년 도약계좌도 대단히 파워풀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5년이고 청년 미래적금은 3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청년 대박 통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진짜 이거 대박 통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요즘 누가 저축을 하냐? S&P 500이나 나스닥에 투자를 하지. 물론 맞기는 한데요. 50만 원씩 3년을 저축을 하느냐 50만 원씩 3년에 S&P 500에 넣느냐 과거 수익률로 비교해 보니까 한 500만 원 차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500만 원이면 내는 돈에 10달치인데 이 양반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데 그걸 적다 그래. 크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500만 원을 벌려고 50만 원을 S&P 500에 3년간 투자하는 사람은 3년 동안 새벽 3시에 몇 번 깰까요? 그 사람이 그거 신경 쓰고 막 들여다보고 지난 3년간 판타스틱한 수익이 또 S&P 500에서 또 나타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냥 청년도약계좌를 넣었으면 18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드렸거든요. 180이면 1년에 60만 원이고 한 달에 5만 원 차이인데 그 50만 원, 100만 원 정도 저축 구간에서는 설사 이렇게 좋은 판타스틱한 수익률이 나와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니까 청년 미래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많은 청년분들 중에 나 그냥 저축 한 100만 원 이하밖에는 안 되는데 그러면 그냥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이런 거 하면 굳이 그렇게 신경 쓰면서 S&P 500 나스닥에 투자하는 분과 차이가 굉장히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150, 200, 300을 난 저축 투자를 한다. 그러면 조금 이제 당연히 투자를 좀 생각은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IMA 계좌라는 게 또 생깁니다. IMA 계좌. 이것도 뭔가 이렇게 하는데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인데 요거는 투자 상품을 운영하는 데가 증권사죠. 증권사에 만드는 계좌예요. 그러면 일단 증권사 그럼 무슨 생각이 나? 투자구나. 그럼 원금 보장은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죠. 근데 얘는 투자인데 원금 보장이 돼요. 이거 괜찮은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뭐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정말 법적으로 딱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해주는 거고, 이 IMA 계좌는 법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 그 증권사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권사 망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뭐 못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증권사가 그렇게 요즘 같으면 뭐 증권사가 망할 것 같지는 않죠. 이 계좌는 주로 고객들에게 받은 수신한 돈을 어디다 투자하느냐? 뭐 예를 들면은 회사채에 투자하고 우량 기업에 투자하고 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뭐 이래가지고 운용을 한 다음에 그 성과의 일부를 주는데 안정형, 일반형, 투자형 3개가 있어요. 안정형, 듣기에 따라서 어때요? 느낌이 한 1년, 2년 정도를 운영하는데 한 4에서 5%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예요. 4에서 5%. 그럼 어때요? 이거는 막 주식처럼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막 요즘 예금 적금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2, 3% 그러니까 그 딱 중간 정도를 노리니까 우량 기업에 증권사들이 투자해서 남는 수익을 배분하는, 그리고 혹시 수익이 제대로 안 나도 원금은 어떻게 한다? 증권사가 보장을 하는 거죠. 일반형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이 5, 6%를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 6%니까 조금 더 위험한 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투자해가지고 요거는 투자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자, 투자형 요거는 최대 3년에서 7년까지 돈이 묶여요. 근데 연 목표 수익률이 8%.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신기술이나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그러니까 8%를 준다는 게 아니라 8%를 목표로 추구한다. 근데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돼? 원금은 증권사가 보장한다. 그럼 증권사 망하면 어떻게 돼? 원금은 보장 안 된다. 요게 IMA 계좌거든요. 딱 들었을 때 어때요, 여러분? 나는 최근같이 정말 이렇게 투자의 시대에 예적금 하는 게 너무 불안해요. 예적금이 사실 과거에는 안전자산인데 지금은 위험자산이거든요. 지금은 예적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졌어요. 유동성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당연히 가져는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예적금에 넣어놨다가는 그냥 돈이 진짜 녹아내린다는 말이 진짜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 난 또 주식은 또 너무 나는 알레르기가 있다. 그렇다고 예적금은 싫다. 이런 분들이 한번 중간에 틈새 시장으로 생각해 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네 가지 통장을 개인 상황에 따라 어떻게 조합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투자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려면 월 100만 원 이상은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 나 지금 상황상 지금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서 주거비가 절약이 되고 뭐 캥거루족이라서 내가 밥값도 안 들고 이런 게 아니라 난 지금 나와서 사회초년생인데 독립 주거 생활을 하는 바람에 작은 월급에 솔직히 지금 현재는 100만 원 저축을 못 해요. 라고 한다면 그냥 올해 나오게 될 청년 미래적금이나 청년 도약계좌나 ISA에 저축을 하세요. 100만 원까지는 투자의 효과가 그닥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는 100만 원보다는 좀 사실은 더 한다, 저축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겠죠? 내가 돈을 절대로 목돈을 꺼내서 안 써도 되는 기간이 몇 년이냐. 나 지금 1년, 2년 안에 결혼할 것 같아. 1년, 2년 안에 이사 갈 것 같아. 1년, 2년 안에 집 살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사실 투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근데 나는 3, 4년 동안에는 이렇게 목돈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 50% 정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립형이다 그러면 IMA 계좌를 하든 아니면 예를 들면 절반 정도는 청년도약계좌나 또는 청년미래적금하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늘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시겠지만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에 투자가 되는 그런 상품들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정부가 이렇게 판을 깔아줬을 때 저축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고 일단 2, 3년 이상을 내가 어쩌면 조금 더 못 들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투자 비중이 50% 넘어가기는 어렵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너무 불안해요. 주변에 막 엘리베이터만 타도 그냥 옆에서 그냥 막 무슨 수익률 얘기하고 있고 밥 먹는데 모르는 사람 얘기하는데 막 금 얘기하고 있고 막 나는 지금 뭐 하지? 근데 너무 그렇게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엄청난 수익률 파티에 그분들은 말만 할 뿐이지 그분들이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왜냐? 아시겠지만 투자는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S&P 500에 지난 3년간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게 공짜로 번 게 아니에요. 그분들 피부가 안 좋아. 푸석푸석해요. 자꾸 새벽에 일어나고 신경 쓰고. 근데 뭐 막상 또 뚜껑 열어보면 원금이 직장인이잖아. 뭐 그렇게 막 몇억, 몇천 이게 들어온 게 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적금한 나보다 조금은 더 먹었겠죠. 그러나 나는 그 대신에 그 시간에 신경 안 쓰고 내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는 푹 자니까 피부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투자라고 하는 게 100만 원 이하에서는 그게 실효적 이익이 발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인 분 그리고 3년 이상 동안 내가 목돈을 안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고려했을 때 한 50대 50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죠. 25년 종가 대비 2026년 종가. 여기서 말하는 종가라는 건 뭐 주식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산. 요즘 에브리띵 랠리잖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건대 25년 종가 대비 26년 종가가 밑에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있을 것 같아. 왜냐? 돈을 엄청 풀잖아. 우리나라도 엄청 풀죠. 미국은 미국은 미쳤죠. 예, 미국은 뭐 작정을 하고 지금 400억 달러씩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또 금리도 이제 여차하면 물론 1월 달에 FOMC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긴 했지만 어쨌든 올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1% 정도, 한 100bp 정도는 전 떨어뜨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중에 엄청난 유동성이 풀린다. 그래서 뭐 AI가 뚜껑 열어봤더니 완전 허당이더라, 거짓말이었더라, 뭐 이런 이벤트가 생기지 않는 한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오르긴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페이스대로 저축과 투자를 하시다가 시장이 충격을 먹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뭐 물가가 높아졌다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신사임당 채널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타날 때 시장이 순간 이렇게 경직이 될 때 그럴 때 조금 저가 매수를 더 열심히 하세요. 근데 AI에 문제가 생겼다. AI의 회의론이 등장했다. AI가 뭐 좀 거품이라고 하더라. 뭐 이런 이벤트는 조금 그거는 경계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조금 다른 차원일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메가 트렌드를 꺾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서 오히려 그렇게 순간적으로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조금 더 열심히 용기를 내서 저가 매수를 하면 수익은 올해 말에 갔을 때 1년을 결산했을 때 조금 그래도 내가 적립식으로 한 거 치고는 굉장히 수익이 좋았다. 이렇게 웃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어떤 원칙을 여러분들이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 투자자라면 종목보다 먼저 어떤 기준으로 투자 계좌를 선택해야 할까요? 일단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제가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투자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먼저 판을 잘 깔아야 됩니다. 우리가 1월에는 뭔가 그래도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뭔가 좀 희망이 좀 생기고 그래서 진짜 1월 달은 술, 담배 판매량이 급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피트니스 센터 가면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요게 이제 2월 말이나 3월쯤 되면은 안 팔렸던 술, 담배가 다시 다 팔리고 피트니스 센터 가면은 텅텅 비게 되는 그런 현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월 달에는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우선 여러분 이걸 하십시오. 올해 얼마 벌 건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올해 얼마 벌 건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분도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작년에 받았던 급여를 놓고 자 그러면 올해 3월 달에 2월 달에 임금 협상이 있다. 그러면 임금이 얼마나 올라갈 거냐?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3.5% 올라가겠죠. 근데 뭐 내가 올해 승진한다. 그럼 뭐 좀 달라지겠지만. 그 다음에 보너스나 성과급, 인센티브 이런 거 얼마나 나올 거냐?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자, 그러면 이걸 나온 거를 다 더해가지고 12분의 1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월평균 소득이 되는 거예요. 자, 계산이 됐죠? 자, 월평균 소득 얼마냐? 500이다, 400이다, 300이다 딱 나오죠. 첫 번째 단계, 1단계로 뭘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나는 400만 원씩 12달을 받게 될 이 소득 중에 몇 퍼센트를 현재에 내가 쓰고 몇 퍼센트를 현재에 내가 쓰지 말아야 될 거냐. 이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결정 안 하면 한 발자국도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몇 퍼센트를 현재에 내가 쓰고 몇 퍼센트를 미래에 나한테 쓰게 할 거냐.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투자할 거냐. 자, 50%다. 나는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그동안 돈도 잘 못 모았는데 올해는 내가 이제 각오를 하고 월평균 소득 400만 원, 난 200만 원 쓰고 200만 원 무조건 올해는 저축이나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만약에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이제 200이 되는 거예요. 200. 자, 그러면 200만 원을 어떻게 저축 투자를 할 건지를 정해놔야 돼요. 본인의 투자 가능 기간이라든지 투자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해야 되는데 이번 달은 기분 좋으니까 100만 원 하고 다음 달은 뭐 기분 나쁘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레귤러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저축과 투자를 세팅하셔야 되는 거예요. 2단계는 뭐냐? 자, 이제 400에서 200만 원은 내 돈 아니죠? 이거는 저축과 투자를 하기로 했죠. 그러면 남는 돈 200입니다. 근데 내가 한 달에 월평균 200 갖고 이거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정기 소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 정기 소비 계획. 항상 레귤러하게 나가는 소비 계획. 항상 레귤러하게 나가는 거 뭐죠? 이번 달에 교통비, 통신비, 공과금, 뭐 대출 있는 분 대출이자도 나가죠. 그 다음에 식비 나가죠. 식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내가 정해줄 수가 있는데 매달 왔다 갔다 하는 평달에 그 돈이 있어요. 그게 뭐 이번 달에 외식을 얼마나 했냐, 배달을 얼마나 시켰냐, 쇼핑을 얼마나 했느냐, 뭐 문화 공연을 얼마나 봤느냐, 뭐 취미 이런 데다 얼마나 결제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거 달라지면 안 돼요. 평상시에는 정기 소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외식비, 쇼핑비, 문화 레저비 이 세 가지 항목으로는 나눠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식비 여기서 말하는 외식비는 모든 식비를 얘기하는 거죠. 장보기서부터 밀키트서부터 배달서부터 외식서부터 이거 얼마로 할 건지를 정해놔야 돼. 안 정해놓고 쓰셨어요. 이거 정해놔야 돼. 그 다음에 쇼핑도 정해놔야 돼. 내가 쇼핑으로 한 달에 얼마를 쓸 수 있는지. 근데 그 쇼핑 안에는 진짜 필요해서 사는 게 있고 안 필요한데도 사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소비라는 것은 필요해서 샀다, 망가져서 샀다, 더 나아 보여서 샀다, 그냥 샀다. 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필요해서 샀다, 망가져서 샀다는 필요야, 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더 나아 보여서 샀다. 그러니까 있는데 조금 더 나아 보여서 샀다. 그 다음에 그냥 샀다. 그냥 샀다는 그냥 바로 이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소비에 대해서 얼마를 쓸 건지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문화 레저 비용. 문화 레저 비용 뭡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운동, 취미 이런 거죠. 이 예산을 정해서 한 달에 평균 얼마 정도를 쓴다라는 걸 정해야 돼요. 마지막 3단계가 뭐냐? 비정기 소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달만 살면 200만 원 갖고 남죠. 이제 다음 달에 뭐 있어? 설날, 명절이 있죠? 그 다음에 명절은 1년에 2번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2월 달에 발렌타인데이, 5월 달에 어버이날 있죠? 진짜 많아요. 그 다음에 뭐 11월 달에 빼빼로데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생일이나 기념일 챙겨야 되잖아요. 최근에 연애 시작하신 분 22일, 33일, 50일 이런 거 안 해요? 70일, 100일 이런 거 챙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절, 이벤트 거기다 또 뭐가 있냐? 여름 휴가 다 떠나는데 여러분 뭐 여름 휴가 안 갈까요? 뭐 제주도라도 좀 가고 싶다. 여름 휴가 뭐 연말에 연차 밀린 거 다 써라 그러니까 일본을 갔다 올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비용들이 비정기 지출이야. 이 비정기 지출을 싹 빼버리고 그냥 난 한 달에 200 써야지. 그러면 나중에 여행 갈 때, 명절 셀 때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되고 난 다음에 뭐 투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올해 얼마 벌어? 그중에 얼마를 안 쓸 거야? 그러면 쓰는 돈은 어떻게 나눠서 쓸 거야? 계절 지출처럼 비정기로 쓰는 돈과 그냥 평달에 쓰는 돈은 얼마나 나눠놨어? 이런 것도 안 하고 막 투자 저축하다가 나중에 아씨 돈 모자라네? 그리고 빼고. 그러니까는 나라고 하는 개인을 기업처럼 운용을 하는 CEO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걸 먼저 좀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동안에 S&P 500이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국장은 여러분 작년에 2025년도에 그냥 국장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거의 70%, 80% 올랐죠. 뭐 삼성전자 100% 이상 올랐고 SK하이닉스는 막 거의 200% 오르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24년 12월서부터 25년 12월까지 13%밖에 안 올라. 근데 대신에 미국 주식은 그 전년도인 24년도, 23년도에 많이 올랐고, 사실 2022년도만 빼놓고는 15년째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미국 주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작년에는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에 비해서 굉장히 좀 성적이 부진했지만, 대신에 미국 주식은 꾸준히 13%는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내가 목돈 1억을 갖다가 딱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3년 지나면 44%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직장인들이 어떻게 목돈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돈을 못 넣고 나눠가지고 1억 원을 36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한 277만 원 정도 되겠네. 그렇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44% 수익은 절대 안 납니다. 그럼 난 적립식으로밖에 못하지만 거치식으로 했던 것처럼 수익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2025년 종가 대비 2026년 종가가 뭐 제 예상이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또 미국의 트럼프가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분이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어디로 튈지 몰라. 오늘은 가서 그린란드가 미국 땅이라고 그러고, 그전에는 또 캐나다가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이벤트, 뭐 대표적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혹시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미 발표가 됐을 수도 있지만,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추진했던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지금 무효 판결에 대한 심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판결이 나지 않았을까? 지금 AI한테 물어보면 거의 무효 판결이 60에서 70%라고 하는데, 만약에 무효 판결이 나면은 시장이 좋아할 거냐? 당연히 와 관세 없어지면 박수. 와 좋다. 근데 그 트럼프 호가 뭔지 아세요? 정량용 선생님은 호가 다산이잖아요. 트럼프는 관세야. 호가. 상호관세가 무력화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 스타일이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글로벌 통상 환경은 또다시 소용돌이, 불확실성으로 들어간다.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순간적으로. 뭐 그런 일이 생긴다든지. 올해 초에 발표된 미국의 실업률? 통계 조작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낮게 나왔어요. 사실은 4% 초반에서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었고, 미국의 경기가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가진 않아도 4.67 뭐 이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4.4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고용시장이 견고하구나. 생각보다 하강 속도가 느리구나. 말 그대로 연착륙인가? 이러다 보니까 금리를 또 안 내려도 될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2월, 3월, 4월 가면서 혹시 실업률이 조금 어느 정도 선에 접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실업률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동시장 굉장히 유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유연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아무 때나 자른다는 얘기인데, 제가 만약에 미국 사장이라 그러면은 경기가 앞으로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야 미리 사람부터 내보내자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와서 실업률이 올라간다기보다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미리 사람을 내보내면서 실업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2008년 이후에 한 번도 경기 침체가 없어서 17년 동안, 18년 동안 이렇게 되면 또 순간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어우 무서워. 막 미국이 망할 것 같은 막 보도가 나올 정도로 시장에서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뉴스를 얘기하겠지만 아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AI가 이끄는 기술 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상황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 달, 두 달 지나면 사라질 거다. 조정이 끝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면 굳이 그 1억을 한꺼번에 안 넣어놨다 하더라도 거치식이 아닌 적립식으로 하더라도 이때마다 용기를 갖고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갖다 대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는 웃을 수 있다. 지금 주가는 주당 순이익의 몇 배냐, 그죠? 뭐 PER, 주당 순자산의 몇 배냐, PBR. 이런 우리가 펀더멘탈의 측면으로 보면 비싼 건 맞아요. 비싼 정도가 아니지, 이건. 미친 거죠. 미국 주식은 지금 PBR이 거의 5에서 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AI라고 하는 이 엄청난 미래를 바꿀 정도의 대단한 메가 트렌드가 이끄는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 시장의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뭔가 조정이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제가 봤을 때. 왜? 2013년 이후에 AI 산업에 투자된 민간이 아닌 무슨 정부 차원의 투자는 또 대단히 더 있는데 민간 부분의 투자가 거의 한 우리나라 돈으로 2,500조 원 정도 돼요. 이게 매년 증가를 해왔고 2025년도에 처음으로 약간 소폭 감소했다라는 그 스탠포드 대학교의 보고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도 굉장히 투자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언젠가는 조금 투자가 감소할 때가 오긴 하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AI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생기면 진짜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경기, 경기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경기는 경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미국이 충분히 대처 가능한 수준에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도 금리가 3.75잖아요. 우리나라는 2.5잖아요. 너무 낮아. 근데 미국은 3.75잖아. 지금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여러 나라들 중에 미국보다 금리 높은 나라 있습니까? 없거든요. 미국이 그만큼 경제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통화정책 카드가 미국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웬만큼 어마어마한 아주 뭐 핵폭탄급의 무슨 이슈가 아니고서는 웬만큼 경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대처해서 조정이 생각보다는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꾸준히 여러분들의 페이스대로 저축과 투자를 하셔라. 다만 100만 원 이하의 저축과 투자라면 굳이 저축을 하느냐 투자를 하느냐의 차이가 엄청나진 않는다. 그러나 100만 원, 150만 원 이상을 꾸준히 저축하시는 분들은 올해까지는 투자 시장에 대해서 페이스를 유지하시면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은퇴 후 ETF 투자하려는 분들께 추천할 만한 ETF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 사실 ETF라고 하는 투자는 과거의 투자 시장에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이두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종목에 투자하는 게 어떤 특정 종목에 투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최근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AI 산업이 주도하고 있고 그 AI 산업에 또 숟가락을 얹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AI 생태계가 지금 시장을 견인하는 거거든요. 그럼 AI 생태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B2C가 있죠. B2C. 뭐 예를 들면 여러분도 쓰고 있죠. AI, 뭐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뭐 법률 하시는 분들은 뭐 합이라든지 또 이미지 생성하시는 분들은 뭐 미드전이라든지 뭐 이런 앱들을 쓰고 있고요. 그런 것들의 유료 회원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이런 AI들이 참 써보다 보면 아 신기하구나, 대단하구나, 놀랍구나. 근데 이게 이 스마트폰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로봇으로 들어가거나 휴머노이드로 들어가거나 자율주행과 결합되거나 드론과 결합되면 이게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열리는 거죠. 아직은 그렇게 AI에 돈을 많이 쓰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진짜 이제 상용화된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가정부가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돈을 진짜 AI한테 쓰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아직은 근데 이 시장이 제대로 열리진 않았죠.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받아서 만든 회사들이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지만 왜 버티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 회사들의 이 AI를 뒷받침하는 회사가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알고 있는 메타,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코파일럿이라든지 뭐 요번에 상장 계획에 있는 엔트로픽 뭐 이런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포진해 있고 하드웨어의 이제 핵심은 GPU인데 그 GPU에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TSMC나 그 다음에 엔비디아나
또 그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또 SK하이닉스나 뭐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뭐 참 먹이사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ETF의 시대다. 내가 어떤 회사 하나의 종목을 딱 집어서 얘만 올라갈 거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이 산업군에 투자하는 ETF에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에너지 소모도 적고 굉장히 좀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은퇴 후에 ETF를 투자하려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어디다 해야 되냐? 두 가지 종류겠죠. 은퇴했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반퇴, 그러니까 완전 은퇴는 아니고 그냥 뭐 좀 소일거리 하면서 소득이 있어. 그래서 조금 더 저축과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이 있다면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데다가 꾸준히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은퇴했는데 지금 소득이 필요하다. 근데 이걸 예적금을 해서 내가 꽃감 빼먹듯이 이자와 원금을 훼손하면서 받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배당주 또는 최근에 한국에도 고배당주들이 꽤 있습니다. 예, 너무 미국만 바라보실 필요는 없는 게 한국도 이제는 배당 정책이 바뀌고 있고 주주에 대한 어떤 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미국 배당주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배당주와 한국의 고배당 주식을 섞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가시면 된다. 투자의 저변이 점점 넓어진다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투자의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주식 투자해? 그래도 이제는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뭐 흥하면 같이 흥하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변이 확대된다는 건 투자의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ETF를 하시되, 그리고 이제 조금 돈에 여유가 있어서 나는 막 당장 배당주로 현금으로는 안 만들어도 돼 라고 한다면 금 같은 것도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금은 최근에 이제 역사상 최고점을 경신했어요. 4,500달러도 훨씬 위에 넘어. 물론 지금 약간 좀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죠. 너무 최근에 올랐으니까 좀 부담스럽죠. 당연히 그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펀더멘탈이 있는 자산이 아니고 재무상태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수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니까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과 걱정이 있죠. 그런데 관점을 조금 노후 자산 멀리 보고 한 5년, 한 6, 7년, 10년 정도 나가 보유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본다면 포트에 반드시 담아야 되는 거일 수 있다. 1년, 2년 안에 내가 좀 올랐을 때 팔아서 어떻게 현금화하겠다 라고 하는 거라면은 뭐 모르겠네. 그거는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한 4년, 5년 이상, 10년 이상 투자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금도 좀 투자 대상에 넣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경기 침체나 내수 부진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환경 속에서 평범한 직장인이나 중장년층의 삶은 어떻게 바뀌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관계지향적인 사회다 보니까 그냥 내가 내 로드맵 짜서 내 로드맵대로 가면 되는 건데 뭐 남이사 돈을 벌든 말든 나는 내 계획대로 간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서양인들의 사고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산층, 부유층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산층, 부유층이다 그러면 당연히 돈 좀 있겠네. 그러니까 중산층, 부유층의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좀 사회 좀 비판적이고 인권, 환경 얘기 좀 하고 좀 약자 좀 돕고 불의와 불법에 저항하고 뭐 이런 게 사회적 리더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 리더 부유층 중산층 그러면 뭐 약자를 돕고 이게 아니라 30평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자동차는 중형을 타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게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 그런데 저도 지금 이걸 비판하면서도 제가 이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누가 그 사람이 어떤 뭐 사회 좀 지도층이냐 리더냐 부유층이냐 볼 때 뭐 어디 살아? 뭐 무슨 아파트 몇 평이야? 뭐 이런 거 나조차도 지금 얘기를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거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는데 세상이 지금 자산 가격 오르죠. 그다음에 막 더 살기 힘들어진다 그러죠. 뭐 맨날 뉴스 틀면 불안한 얘기만 나오죠. 이러니까 사람들은 더 그런 거에 목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걱정이죠. 걱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가라. 전혀 신경 안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친구도 없고 회사 동료도 없는 건 아니니까 그 친구가 뭐 어디다 집을 샀다 뭐 주식에서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마음이 요동 안 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계획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진짜 어렵겠지만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재테크에 관심을 안 가져도 문제지만 너무 갖는 것도 저는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 이 균형감을 잘 갖추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좀 가시면 좋겠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답답하고 미래가 안 보이고 저도 20, 30대 때 그랬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 삶이라는 것 자체가 직과 업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직을 하고 있는 거죠. 직이라는 거가 좋아요, 나빠요? 너무 싫죠. 막 회사 나면 답답하고. 근데 저는 직을 때려쳤잖아요. 나와서 15년 동안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입에서 자동으로 무슨 소리가 튀어나오냐면 내가 미쳤지. 회사를 내가 왜 그만둬가지고. 그러니까 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직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그거를 감사함을 모르죠. 나와 보면 알아요. 바로 때려쳐 보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내가 미쳤지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근데 또 거기 있는 분들은 그게 또 답답한 거야. 언젠가 여러분이 그 직을 그만두고 업을 할 날이 오게 될 텐데 과연 업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걸 먼저 점검을 해요. 당장은 안 옵니다.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언젠가 업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업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중독 중에 가장 무서운 중독이 월급 중독. 한 30년 정년퇴직하면 이 월급 중독이 중증 중독이 돼 있어. 그러니까 새 장 속에 새를 풀어줬는데 날지를 못해. 자, 이제 풀어. 자, 맘대로 가라. 못 날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얘기를 들으면 느낌이 딱 오죠. 그러니까 내가 새 장 속에서 안정된 이 보호막 속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내 날개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근데 저는 날개의 힘도 없는데 세상을 뛰어나오. 그냥 미친 거지.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직장인과 중장년층의 삶, 나 벌써 나이가 40대야, 나 50대야. 여러분, 인생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70세까지는 일을 해야 돼요. 조금 건강하다? 75세까지 사회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박명수 씨는 늦은 거다 이랬는데 그 말도 맞긴 하지. 늦은 거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늦은 게 아니다고 생각하면 그게 늦은 게 아닌 게 인생이에요. 베이비 푸어, 카푸어, 에듀 푸어처럼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로 어려워지는 사례도 자주 언급됩니다. 이런 소비 패턴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신가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CEO로 부임받았어. CEO로 딱 부임받았어. 책임감이 있죠. CEO의 여러분이 딱 받았어. 뭐부터 볼 거예요? 이 회사는 한 달에 얼마 벌고 얼마 쓰고 얼마 남냐? 이거 보겠습니까? 당연히 보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걸 내가 CEO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운영을. 이런 생각 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개인의 CEO로 지금 부임을 했는데 이걸 안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인스타그램에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매출 3억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냐?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저에게 보상으로 카이엔을 선물했다. 여기 카이엔이 어디서 들어본 거 같은데 카이엔이 뭐지? 그래서 봤더니 포르쉐 카이엔을 얘기한 거야. 아니 여러분, 매출 3억이라는 게 순이익 3억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무슨 연예인이 아니고서는 매출이 곧 순이익은 아닐 거고 아무리 그 넷 프로핏 마진 레이트가 높더라 그래도 20, 30% 아닐까? 그럼 3억 매출이라고 하면 한 1억 번 거네. 1억 벌었는데 지금 카이엔을 뽑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CEO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막 사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포르쉐가 너무 많이 다녀요. 옛날에는 벤츠 BMW를 타면 와 너무 좋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포르쉐는 너무 야 저거는 벤츠 BMW보다 왠지 난 차에 관심이 없어도 더 비쌀 것 같은 느낌? 근데 포르쉐가 너무 많은 거야. 제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포르쉐를 타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돈이 많든지 정신이 나갔든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는 거는 돈 있는 쪽이 아니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두고 막 발끈하면 안 돼. 내가 발끈하면 내가 자백을 하는 꼴이 되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인생을 조금 지금만 보지 말고 넓은 관점으로, 우리가 어려운 말로 관조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관조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한자긴 한데 높은 데 올라가 있는 새가 밑에를 내려다보듯이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라고 하는 개인의 CEO로 내가 부임한 전문 경영인이다 생각을 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내 매출은 어떻게 올리고 지출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최근에는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비를 하는 것을 많이 줄었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은 무엇일까요? 퇴직금 가지고 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프랜차이즈 창업이 다 안 좋고 망한다 이런 뜻은 아닌데, 내가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거를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그 사업의 힘을 빌려서 무작정 하지는 마셔라. 그러니까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거기는 하죠. 돈을 절대 안 까먹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퇴직금이 엄청 많든지 아니면 퇴직금 말고도 다른 소득이 있든지. 근데 나 그게 안 되는데 퇴직금만 갖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약간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소득이 있어요. 퇴직금이라는 것은 내가 영원히 일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받은 돈이 아니라 그냥 직에서 벗어날 때 준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직과 업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소득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고, 내가 왕년에 말이야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본주의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요거 신사임당에서만 얘기하는 건데, 진짜 경제력이 있고 생활력이 있고 생존력이 있어요. 이거 조금 비슷한 얘기 같은데 조금 다르. 경제력, 생활력, 생존력. 경제력이라는 건 뭔지 느낌이 오죠. 돈 얼마나 버냐, 어떤 직장 다니느냐, 이게 경제력이에요. 생활력은 뭐냐면, 혼자 사는 집에 갔더니 아주 집안이 그냥 청소 막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막 어제 먹은 막 컵라면 쓰레기 막 놔둔 거, 이게 생활력이 없는 거야. 자기 주변에 요리, 청소, 빨래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하는 능력이 현대인에게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돈 잘 벌어도 막 그게 없다 그러면 안 돼. 생활력. 생존력은 뭐야? 대기업을 한 30년 다녀가지고, 그리고 대기업 다녔으니까 직장인 치고는 경제력이 있죠. 근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택배도 안 해봤고 알바도 안 해봤고, 그렇다고 뭐 다른 일을 통해서 뭔가 부수입을 올려보는 걸 뭐 생각도 안 해봤고, 내가 야 은행인 지점장까지 했는데 내가 이딴 일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러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오로지 가서 월급 타는 거 외에는 다른 걸 한 번도 해볼 마음도 생각도 태도도 없는, 이게 생존력이 없는 거거든. 근데 이제 뭐 나는 중소기업을 다녔는데 월급은 조금 뭐 대기업보단 적게 받아서 경제력은 좀 없었지만, 야 나는 뭐 친구 뭐 아르바이트 한 데 가서 도와주고, 또 뭐 지게차 면허를 따가지고 뭐 또 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나는 대리기사도 한번 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여차하면 내가 뭐 택배로라도 또 뭐 이런 성향이 있는, 그거는 생존력이 있는 거거든. 그럼 어떤 사람이 좋냐? 경제력도 있고 생존력도 있는데 방에 갔더니 깔끔하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게 쉽지는 않죠. 이 세 가지가 다 되면 트리니티야, 트리니티. 근데 중요한 거는, 퇴직금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다면 그래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약간은 공격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니까,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반퇴소득이에요. 반퇴소득이 뭐냐? 완전한 퇴직을 하고 소득을 상실시키는 게 아니라 한 반쯤 퇴직을 하는 거예요. 5일 근무 2일 여가의 시스템을 갑자기 6일 7일 여가로 바꾸면은 문화적 충격이 와요. 나도. 그러니까 5일 회사 가고 2일 놀던 사람이 바로 7일 놀면 안 되니까 중간에 한 10년을 뭘 해야 돼? 3일 일하고 4일 노는 시스템. 이게 반퇴소득이. 그럼 반퇴소득 때 뭐 할 거야? 야, 내가 왕년에 은행 지점장까지 했는데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이러지 말고, 사회생활이라는 거는 돈 벌려고만 하는 건 아니야. 150만 원밖에 없다. 뭐 사회형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면 뭐 한 달에 막 기껏 해봐야 뭐 6, 70만 원밖에 못 벌고, 뭐 어디 가서 알바해도 뭐 다 이것저것 긁어모아봐야 150, 내가 150 받으려고 이걸 하고 앉아있냐, 이게 아니라 사회활동을 참여하면서 좀 생활의 리듬도 지키고, 150, 160밖에 못 벌죠. 당연히 옛날에 내 은행 점장까지 했으면 700, 800 벌었는데, 그러나 문제는 160, 170밖에 못 벌어도 160, 170 버는 동안 여가 생활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가만히 놀았으면 더 썼을 돈을 안 쓰게 되니까 150, 160 버는 게 150, 160이 아니라 실제로는 한 250 버는 거예요. 이게 갖춰지면은, 그동안에 내가 몰랐는데 난 대기업만 다녀가지고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월급만 받았는데, 야 내가 요번에 친구가 하는 그 택배 좀 따라다니면서 옆에 보조를 해보니까, 야 이것도 뭐 힘들긴 한데 나름대로 세상이 참 이렇구나라는 것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일도 좀 도전을 해보고, 이러면 생존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 있는데 생활력 있는데 생존력까지 있다. 여러분들 자녀한테 국영수만 가르치지 마시고 요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빨래 개는 거, 빨래 건조기 어떻게 돌리는지, 세탁기 어떻게 돌리는지,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생활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자녀가 경제력, 생활력, 생존력이 균형감 있게 올라가도록 준비시켜 주셔야 된다. 국영수만 너무 몰빵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은 있지만 쓸 돈이 없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상이 개인의 노후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는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집이라도 있잖아. 우리나라 주택연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냐.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게 참 취지는 너무 좋잖아요. 내가 내 집에서 살면서 집을 담보로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서 생활비로 쓰고,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정산해가지고 집값 평가 금액과 내가 쓴 금액과 이자를 더해서 어느 쪽이 맞냐, 그래서 내가 더 썼다 그러면은 더 쓴 거에 대해서 청구 안 하고,
조금 덜 썼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상속한다. 아, 너무 좋잖아. 근데 왜 안 하느냐? 주택연금을 딱 계약을 할 때 그 시세로 계약을 해서 그 금액이 안 바뀌어. 근데 그 사이에 집값이 계속 올라. 그럼 왜 억울하죠? 물론 오른 부분에 대한 평가 금액이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이 될 수는 있지만 뭐 왠지 조금 약간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거지. 뭔가 내 집에 살고는 있는데 이게 말이 좋아 주택연금이지 사실은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왠지 그냥 벽돌 한 장씩 내 집에서 빼서 쓰는 것 같은 느낌? 꽃감 빼서 먹는 것 같은 느낌? 아, 이게 별로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다른 방법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내야 되는데 집이라는 게 과연 그러면 주식만큼 오를 거냐? 주식만큼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오르긴 오르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뭐 디플레이션 경제는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이잖아요. 산에는 살 수가 없잖아. 자연인은 살 수 있겠구나. 자연인 빼고는 못 살잖아. 그럼 나머지 30%의 국토 중에 16%가 도시인데 그 16%의 지금 인구의 92%가 살거든요. 그럼 집값이 웬만큼 큰 도시나 서울 수도권이다 그러면 거꾸로 가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많이는 안 올라도 어쨌든 조금씩은 오르니까 내가 주택연금 하기는 좀 아까운 거야. 그렇다고 지금 집을 팔고 내가 전세로 가기는 또 배가 아픈 거야. 왜냐하면 내가 팔았는데 그 집 시세를 영원히 안 볼 자신이 있다 그러면 팔아도 되는데 팔고 나중에 또 들어가 볼 거 아니야. 우리 팔았던 집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퇴 소득이 있으면 이런 배아픔을 좀 상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집은 있지만 쓸 돈이 없다라는 것은 노후의 재앙입니다. 집이 20억, 30억이면 뭐 하냐고. 남들은 그래요. 제가 뭐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고 뭐 저도 가진 게 집 하나밖에 없어요. 집이 조금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했지만 조금 비싼 집이긴 해요. 그럼 비싼 집이면 뭐 하냐고. 비싼 집이면 뭐 그걸 뜯어먹을 수가 있나? 그러면 그 비싼 집을 팔고 다른 데 조금 시골로 가가지고 그 돈을 활용하면 되지 않냐. 말이 쉽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집은 그냥 상수야. 그리고 집을 뭐 어떻게 해볼까 이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면 파시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쪽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우리나라의 매입 그분들은 의식이 안 바뀝니다. 지금 2차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수명이 한 3, 40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해결되기는 당장은 어렵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지라고 점검하는 게 중요한데 막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원래 계획이 없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계획을 안 세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특히 2026년도 이제 올해는 신년 초인데 계획을 맨날 그 계획 세워봤자 계획이 또 잘 안 되더라. 이런 이유 때문에 계획을 안 세우시지 마시고 계획을 좀 차분하게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도는 변동성이 폭발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마음을 단단히 하시고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가시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의 건강이 잘 지켜지는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